책은 시대를 비추고 또 내일을 열어가는 힘이죠. 그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없어서는 안 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면 국회 책마당엔 길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책 읽는 재미 끌어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입니다. 잘 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책 읽는 맥락을 딱 짚어드릴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국회 책마당을 하면서 매주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두 분은 좀 꾸준히 읽어보니까 뭐가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아주 좋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이제 책이 어쨌든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이 책으로 좀 인테리어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장도 그렇고 책장이 없는 구석구석에 좀 이게 책들을 채워놓는데 아주 그거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이 책을 쓰신 분들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이 여기에 담기다 보니까는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좀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에디터님은요? 저는 책 읽을 때 휴식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보통은 멍 때릴 때. 잘못 들었어요, 지금? 책 읽을 때 휴식한대요. 이제 왜냐면 이제 진짜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안 할 때 쉬고 네. 책을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이게 몰입과 집중력 때문인지 뭔가 머리가 오히려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쉬는 느낌이 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나서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게 오히려 휴식일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박사님처럼 말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두 분이 하신 이야기가 연구 결과랑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설을 읽는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혼자 읽는 거니까 나 네. 혼자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책을 읽는다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 책을 많이 읽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를 좀 읽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공감력도 높아지고 좀 관계도 더 잘 맺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책 박사님과 함께 국회 책마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책 한 권의 주인공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모실 분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 그리고 교육부 전문직 행정가로 대학 교수로 교육 제도와 현실을 모두 거쳐온 분인데요. 지금은 국회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소개가 자막으로 다 같이 쭉 나갔을 것 같은데. 수어로 인사를 오. 해주신 분은 네네. 또 네. 처음이었어요. 이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네. 담겼을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 옛날에는 이름표를 여기다 손수건을 달았거든요. 이름은 강경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뭔가 더 특별한 인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방송은 1월에 나가긴 하지만 네. 지금 녹화는 저희가 연말에 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제 정기국회가 지나고 이제 국감도 지나고 임시국회 이제 시즌이죠. 네. 조금 더 입법에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 입법 얘기를 하셨는데 또 대표 발의하신 게 4세에서 7세 고시 금지법. 네, 맞습니다. 교육위 법안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또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통과한 법이라는 거가 아직 이제 본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되게 있고요. 사교육을 뭐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4세와 7세 고시반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그것도 지필고사를 통해서 그런 거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경쟁 체계가 너무 어린 나이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부모들이 더 빨리 체감을 네.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모님들도 많은 분들은 되게 호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뭐 사교육을 아예 막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네. 네, 4세, 7세 금지법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이 정말 활발하시더라고요. 금쪽이 지원법을 시작으로 학교 주변 전자담배 규제 그리고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등등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만 벌써 총 65건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66번째 법안으로 다루고 싶은 과제 여기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 있는 법일 건데요. 요즘에 수능이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제대로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 입시 문제에 관한 한. 그래서 이제 정무위 소속이기도 했는데 이제 교육위에서 조금 더 입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로 좀 이관하는 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비례대표신데 말씀하시기를 전국이 지역구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딱 특정해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국을 지역구로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과 전문성을 전국민들을 위해서 좀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수의 어떤 특정 지역의 이권이나 이런 거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죠. 네. 그럼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현장을 좀 많이 방문하시겠어요? 진짜 저는 그 현장에 진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약자의 눈에서 그 소년 분류 심사원회를 같이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삐걱한 아이들이죠. 이제 어떤 탈선을 하거나 이제 그 친구들이 함께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를 심사하는 곳인데 그 수용 인원이 2배가 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교화 교육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질까 좀 걱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정책을 하거나 입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 몫이구나, 제 미션이구나라는 생각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열정도 넘치셔서 그런지 의원실의 감사패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이정활동 감사패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봤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수교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외되거나 이제 장애 쪽에 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가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한국장애인 총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거의 장애인들을 다 아우르는 단체들이거든요. 거기서 좀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분들의 복지라든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유독 역사책을 좀 즐겨 읽으셨대요. 네, 아버지 무릎에 초등학교 한 4, 5학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해 주셨는데 늘 그럴 때면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선시대 왕들 이야기, 뭐 또 그 서민들의 이야기, 또 우리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저는 모든 아버지들은 다 그런 얘기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이제 책 얘기를 하시면서 책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세계를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보자.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는 그 계기로 삼아라. 다른 세상을 알아가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독서를 가까이 해오신 케이스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더 봐요. 이런 분이 가져오신 책은 또 어떤 책일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책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네, 이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조장훈 작가. 네, 그리고 부제가 학벌주의와 부동산 신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을 골라오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사교육이라든지 입시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책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이 사교육의 생태계가 이렇게 복잡다단했고 여기에 모든 한국 사회의 교육과 부동산 문제와 공정 이슈와 입시 여러 문제들이 이 안에 하나로 이렇게 회로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집약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책마당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들어서 봤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육의 문제를 하나의 딱 단절적인 부분으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끔 쓴 책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방송도 하고 행사도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제가 대치동을 2달 전에 학원가를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서 그 학원을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되게 주차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이 제가 보통 갔던 동네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이 대치동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봤던 풍경들이나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대치동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에디터님 책을 읽기 전후로 좀 달라진 시선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대치동 그러면 좀 위화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는 한데 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전에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입시면 입시 이런 것들이 좀 제각각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선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입시 문제가 왜 이렇게 지난하게 되었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또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게 하나의 이제 퍼즐로 좀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시 하나의 문제, 뭐 집값의 문제, 예를 들면 공정의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메카잖아요. 대치동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제 메카인데 이제 이것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해석을 통해서 다시 조명됐다라는 것이 저는 이 책의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좀 집약되어 있었구나.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갔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에디터님 이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서 오래 일을 했던 입시 전문가 조장훈 저자가 사교육 현장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기록한 보고서 혹은 현장 르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치동을 이제 단순히 학원이 많은 동네, 입시에 대한 열기가 이제 높은 동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입시제도의 변화라든지 사교육 시장 그리고 강남 부동산이 다 한데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로서 이제 풀어내고 있는 형식이 좀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게 대치동이라는 하나의 동네의 문제로 환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 불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1부 먼저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어떻게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굳혀온 구조가 되었는지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저자가 이 부분을 얘기한 그 파트가 있잖아요. 기리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대학 입시를 거치며 사회 구성원들은 승자와 패자로 상층과 하층으로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로 양분된다. 대학 입시는 사회를 뚜렷하게 경계짓고 있다. 분리와 차별이 시작되는 지점은 사회가 해체되는 지점일 수는 있어도 재구성되는 곳일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선 벼랑 앞에 그간 성인식으로 여겨졌던 대학 입시라는 통과 의례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이 책에서는 처음에서부터 사람을 나누는 선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계시다 보니까 더 현실감 있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한번 삐걱하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쫙 구별되는 네. 진짜 선처럼 딱 구별되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나누어지는 그리고 좀 성적이 좋아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권이 또 많아지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가 미래에 해야 될 것이 제한되고 한정되어지는 것에 이제 가름이 되는 거라 이제
그런 지금 그 읽어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죠. 진짜 그 문제 하나로 네. 울고 웃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예시로 보여준 게 2019년 수능 국어 영역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불수능 그리고 좀 난이도가 과도하다라는 평은 여전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리 씨가 뭘 가져오셨다고? 그때 당시에 문제 옆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수능인가요? 부담스러운데? 논란이 됐던 저도 가져요. 지점을 저희도 한번 같이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직접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과학 문제인 줄 알아요. 과학 문제 아니에요? 국어 문제입니다. 이 국어 영역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국어니까 인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네. 문제를 읽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리 씨? 지금 참고로 네.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어려워하긴 이른 게 네. 사실 이 책 속에 이 문제가 담겨 있는데 아직 문제가 한 반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수능 안 본 게 전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의원님?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이게 과학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서 얼마나 독해력, 그러니까 리트러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시험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실은 사교육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문제를 내신 분들이 학원가에서 나오는 문제랑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게 대형 사고거든요. 맞네요.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를 내다가 그 학원가에서도 막 계속 문제를 내거든요. 예상 문제들을.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 있으면 그 문제를 내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냅니다. 그럼 시간은 이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기 갇혀 있는 거 아시죠? 한 달 정도를. 네, 네. 나오지를 못하고 전화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시험 문제를 내는 그 과정은 1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필터링을 해요. 문제가 없는 걸 막아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이제 사교육에서 안 내는 걸 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제 내야 되는데 사교육 시스템과 맞아요. 부딪혀서 이 문제를 내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보면 수험생들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저자는 격변하는 입시 제도가 청년 세대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디터님 책에서는 어디였을까요? 이제 입시 제도를 이제 시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겪는 그 과정에서의 고통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책의 문제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대목 중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의지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는 미래가 불안한 사회다. 특히 2008학년도 입학 사정관제,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도입 시기를 고려할 때 2015년 이후에 청소년 자살률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현행 입시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죽고 싶은 이유로는 학원 문제가 39.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자살하는 아이들 많이 이유를 보면 학원 문제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한 대학생은 본인이 교육학을 꼭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자기 친구 중에 입시 문제 때문에 진짜 이렇게 조현병이 생긴 애가 있대요.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고 꿈마다 이상한 꿈 꾸고 막 소리도 내고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한인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것이 좀 입시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공부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학력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높다고 하는 것의 실상이 껍데기를 까놓고 보니까 애들은 너무 고통받고 있고 회전목마처럼 초점이 없이 계속 돌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재고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대치동 이 책이 사실 나온 지 네. 4년 정도 됐는데 네. 여전히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제 대치동이란 책이 4년 전에 나온 책이라 최근에는 뭐 없나 좀 고민해봤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대치동 이야기라고. 근데 여기 역시 사교육 1번지의 심층 분석이라서 이제 룩보 형식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더 심해졌더라고요. 나이가 더 저연령화되고 더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 이 책에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네. 대치동 이 책의 부제가 학벌주의와 부동산 신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특히 저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치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누적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터님,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이 부분은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1970년대 강남 개발 계획 과정에서 명문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1980년에 완전학군제가 시행이 되면서 강남에 살지 않으면 명문고 진학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고고 진학을 고민하는 가족들은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주거 이동이 집중이 되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마 아파트 같은 단지들이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강남 부동산 폭등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의원님,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 욕망의 최전선, 그리고 공포의 회전목마. 네. 단어가 너무 네.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묘사되지 않았나요? 네. 너무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회전목마는 실은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는 또 보이지를 않고 뭔가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눈빛, 이제 그런 게 잘 묘사된 거라고 보여져서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이제 주거 이동을 낳은 거잖아요. 네. 근데 주거 이동을 해서 자산이 증식된 거죠. 심지어 100배 정도의 자산 증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또 계층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부의 대물림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너무 별개의 세상처럼 어떤 도가니로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딱 상징적으로 압축된 그 용어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좀 대치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면 책에 나온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남편의 출근과 아이의 등교를 챙기고 11시쯤에 브런치 카페에서 이웃 엄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 주제는 학원 정보, 아이 컨디션, 다음 계획 공유. 누구일까요? 정답. 네. 제 후배 이수지 씨. 제이미만. 제이미만 건두대. 웃지 않아요. 네. 제이미. 비슷했어요. 눈웃음 짓지 않아요. 네, 비슷했어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일사님, 네. 누구인가요? 네. 카페맘.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카페맘이었습니다. 기리 씨가 방금 얘기했던 요즘 화제의 캐릭터죠. 제이미맘. 4살인 자녀 제이미를 키우면서 라이딩을 하고요. 또 차에서 김밥을 먹고 제기차기 과외를 하고 뭐 선생님 면접까지 치르게 되는 설정인데요. 대치동 교육 풍경을 풍자합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네,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나 잘 묘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책에 나오는 카페맘의 아이 나이가 네. 조금 더 어려졌을 그런 뿐이지 거예요. 좀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래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제 거기 희화화해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들을 잘 짚어내고 네. 있더라고요. 기리 씨는 좀 책 안에서 이렇게 제이미맘, 카페맘처럼 인상적인 용어가 있었을까요? 스카이캐슬이라는 아. 드라마. 쌩님. 네네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입시 컨설턴트. 네네네. 맞아, 맞아. 뭐 있으세요? 저 일타 강사 오. 이런 표현들 지금은 뭐 무슨 대명사처럼 쓰지만 네. 약간 예전에 없었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킬러 문항 이런 것도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정말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평가를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상위권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정말 내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킬러 문항이라는 단어, 일타 강사라는 단어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대치동에서 탄생한 용어 가운데 좀 네.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종족으로 분류해 놨어요. 대원족, 대치동의 원주민, 그다음에 대전족, 대치동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 대전족, 그리고 연어족. 그러니까 원래 대치동에 살았다가 이제 멀리 유학도 갔다가 다시 거기 와서 또 애들을 키우는 연어족.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마음 아프게 원종족이 있어요. 네.
원정 오는 원정으로? 거예요. 주말에 원정 와서 아이들 학원에 보내고 다시 또 애들을 실어서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원존족. 이렇게 진짜 되게 리얼하고 실제 그 생활하는 장면이 이렇게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계층화되어 있는 거라서 좀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들 세대에서. 아이들을 누구나 다 잘 키우고 싶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의 열망이 이렇게까지 이제 힘든 일상사를 살아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구나라는 것에 이제 착안이 돼서 대치동에 공부하는 아이들 내에서도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구분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에 생각이 드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구나. 어떤 면에서는 좀 강요된 선택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도.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치동을 한 줄로 네. 표현하면 네. 궁금하다. 저도 여기는 진짜 게임의 룰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불안한 사람들의 어떤 게임의 장소? 그런데 저는 거기에 역시 회전목마라는 그 생각이 계속 나기는 났었어요. 네. 그럼 그 파트를 한번 직접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어볼까요? 네. 나는 오랜 시간 대치동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종종 이곳이 거대한 회전목마 같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배달하는 엄마와 아빠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그 소망과 바람은 실현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기계로 돌리는 말들처럼 쉬지 않고 학원과 학원을 오가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절을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채우다 기계처럼 무감각해져 갔다. 상상할 수 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젊은 생명은 여전히 생글거렸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회전목마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닮아가고 있었다. 엘도라도라는 상상 속 황금이 땅을 찾아간다지만 실은 제자리를 맴돌던 도시마엔의 회전목마처럼 이들도 혹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강영수 의원님과 함께 대치동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재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약자의 눈으로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이고요. 또 저희 방에 오면은 교육, 누구도 소외 없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그런 분야에, 특별히 이제 제가 교육 분야니까 그런 아이들, 위기 아이들까지를 함께 좀 보듬으면서 좀 더 입법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알차고 좀 찰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이 책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좀 저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읽고 단편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정리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정책화하거나 이제 입법화하는데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책을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가이드 윤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요, 젊은이들을 품은 동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신림동에 나왔는데요. 자취하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동네죠. 여기에는 고시원도 많고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곳은 지하철 2호선인 신림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교통,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다 몰려 있어서 확실히 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여기 신림역 근처에 다양한 맛집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지만
그래도 신림동 하면 백순대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60년대부터 순대 노점상들이 신림동에 하나둘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점차 순대볶음이 요리로 대접을 받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 안에 순대 노점상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형식의 순대타운이 생겨난 건데요. 이 순대 골목에는 백순대가 가장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백순대 정말 먹고 싶네요. 먹는 게 좀 정신이 팔린 것 같은데요. 신림동은 관악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수와 면적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신림동이 11개 행정동으로 다시 나눌 만큼 어마어마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에 위치한 책방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와, 간판이 되게 멋스러운데요? 아, 여기 신영복슴이라고 작게 쓰여져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귀가 아닌가 싶은데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보시면 역사, 한국사, 세계사, 여기는 여성, 성, 젠더와 관련된 책들이 있고 마르크스 사상을 담은 막스주의 책들도 있고요. 인문사회 과학 분야 책들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 서점인 것 같아요. 정말 옛날 그 서점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먼저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날이 오면이라고 간판이 멋스럽게 쓰여져 있던데 낙관에 신영복 선생님이 쓰셨다고 네. 쓰여져 있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제 저희 2006년 저희 그날이 오면 그 후원을 위해서 강연을 오셨는데 이제 저를 단상으로 불러내시더니 이거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이걸 하나의 저희 서점의 보물처럼 이렇게 네.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문 작가의 시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처음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노래로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따온 건가요? 그 시문의 시나 노처사의 그날이 오면이나 뭐 거의 문제의식은 같이 다 연결돼 있죠. 네. 그러니까 시문의 시에서 그날이 오면은 어떤 민족의 해방을 바라는 희망을 이렇게 담아낸 시라고 한다면 80년대 그날이 오면의 노래는 민주주의, 평화,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어떤 그 바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노래니까요. 그 의미를 저희도 그대로 받아서 제목을 한 거죠.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까지 직접 써주신 거 보면 오랜 역사가 있는 서점인 것 같아요.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9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988년에 서점이 만들어졌고 그걸 인수하게 된 게 90년인데 저나 제 처나 이제 학생운동 80년대 하다가 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생활적인 기반을 가지면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서점이 이제 주인을 기다린다라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죠. 제가 해오는 동안에 가장 많이 판매한 책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책이 전태일평전이에요. 전태일평전은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밑바탕에 원형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장 이렇게 잘 집약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서로 어떤 마음의 어떤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간 책은 국회의 우원식 의장님께서 쓰신 넘고 넘어입니다. 지금 시기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직접 쓰신 넘고 넘어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인기가 많은 책인가 봐요. 유명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또 역사 속으로 또 기록이 될 넘고 넘어라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쓴 책이 또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서점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책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서울대 학생들이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회 역사 어떤 이런 정치, 경제 모든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서울대에서 많이 왔는데 예전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 시기를 보냈던 분들, 연구자들, 교수들 이런 분들까지 이제 폭이 이제 갈수록 넓혀졌는데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는 이제 약간 어떤 동네 서점의 느낌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낯익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이용 구성인 사람들의 그런 변화는 좀 쭉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90년대 시절에 학생들에게는 이 책방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항상 그 당시에 어떤 가두 시위가 있거나 학교에서 싸움이 있거나 할 때 이제 가방이라든지 또 그 시위 나갈 때 써야 될 어떤 쇠파이프, 화염병, 뭐 깃발 이런 거 다 저희 서점에 맡겨놓고 나갈 때 찾아가고 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와서 가방 찾아가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공부해야 할 책들이 무엇인지 세미나 할 것들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항상 서점은 이제 북적거렸죠. 그때는 정말 그런 어떤 투쟁적인 어떤 하나의 후방 기지로서 또 그런 생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하나의 그 생활적인 어떤 사랑방으로서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또 스토리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997년에 그 남영동 대웅분실에서 저희 서점을 침탈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시키고 뭐 할 때 그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자마자 한 400~500명 학생들이 저희 서점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했어요.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남영동 대웅분실까지 막 찾아와서 막 석방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한 200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의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지금도 그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그런데. 약간 울컥하신 네.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잊을 이제 수 없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은 끝까지 지켜가겠다. 그 약속을 했죠. 그때 그 생생한 기억으로 지금까지 또 운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서로 그 기억에 남고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려울 때 또 서로 주고받고 또 뭐 그런 친구들이 꽤 있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책방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갈 거고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 동네 주민들도 저희 서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남고 싶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또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날 오면에 대한 관심을 더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범위를 넓혀서 서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역사와 또 전통을 자랑하는 또 서울대학교 앞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책방을 둘러봤는데요. 이곳은 정말 그 옛날 대학가 시절의 감성을 또 느낄 수 있고요. 아날로그의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림동 놀러 오신다면 여기 그날이 오면 꼭 한번 들러보셔서 그 옛날 대학가 시절의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리 씨 어떤 순서죠? 과거 베스트셀러 차트를 다시 펼쳐보는 책으로 하는 시간여행.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잊히지 않는 그때 그 책 시간입니다. 요즘 이 환경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두 분은 어떤 노력을 좀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오. 비우고, 헹구고, 막 나눠서 하고, 검색해보고, 안 하는 사람 혼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하기 어려운 건데 잘 실천하고 계시군요. 우리 또 박 씨는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장보기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요. 그 항상 장바구니를 챙겨서 가요. 웬만하면. 진짜? 근데 그 장바구니 가끔은 또 놓치고 가거나 장바구니가 애초에 없이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 이제 종량제 봉투 사야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오래 빌드업을 걸렸는데 많이 어렵네요. 해봤습니다. 네. 언제 생겼을까요? 네, 바로 정답은요. 1995년 1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에 가까웠다면 이때부터는 버린 만큼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생활 쓰레기 양이 급격히 늘면서 매립지와 처리 시설이 한계에 다다랐고 무단투기 같은 부작용도 심각해졌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종량제 시행하기 전에는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냥 갖다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량제를 사서 일종의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처음엔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행을 앞두고 웃지 못할 일들도 참 많았다고 해요. 이 새해부터는 돈 내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이 집에 있던 쓰레기를 한꺼번에 막 내다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냉장고 정리하고 창고 정리하고 안 쓰던 물건까지 전부 꺼내서 한꺼번에 버리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뒤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재활용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이죠? 배용준 씨, 안재욱 씨. 배용준, 안재욱 씨. 네. 당시 차인표, 이정재, 그리고 구본승 이런 이제 톱스타들이 줄줄이 군입대를 하면서 남자 배우들의 어떤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딱 그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용준 씨는 사랑의 인사에 출연하면서 사위로 삼고 싶다라는 중년 여성들도 많았다고 해요. 정말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에 이런 그때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려보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도도 사회도 문화도 새로운 출발이 많았던 그 해 1995년 1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볼까요? 네, 오늘 차트는 조금 다르죠. 보시다시피 서점별 순위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시작으로 테마로 그리고 공지영 작가의 고등어도 보이고요. 저는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등 소설부터 자기계발서, 실용서까지 다양한 장르가 읽히던 시기였는데요. 오늘은 서점별 1위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보문고에서 1위를 차지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인생 목표와 비전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이끈 자기계발의 고전으로 꼽히는데요. 단순히 성공 요령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습관으로 살아가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은 유독 새해에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1위를 했다라는 건 정말 많이 읽혔다는 거잖아요. 사랑받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요. 이 책 이전에도 성공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 책은 막연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일상의 행동과 습관을 중심으로 성공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과 조직을 중심으로 리더십 교재처럼 읽히면서 영향력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 책은
그 개인의 승리, 그리고 대인 관계의 승리, 그리고 자기 쇄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네. 그 안에서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는지에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리고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들어도 뭐 성공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습관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다시 읽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출간 30주년을 맞아서 아들인 숀 코비의 해설을 더한 이 뉴 에디션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 책이 한 시기에만 읽히고 끝날 책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단순히 성공 이야기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계속 묻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은 지금 다시 펼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이번엔 종로 서점에서 1위를 한 공지영 작가의 고등어입니다. 이 작품은 민주화 이후를 살아가던 운동권 세대의 사랑과 상처 그리고 그 시대를 통과한 개인들의 관계와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낸 소설인데요. 공지영 작가 이름을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기도 하죠. 당시에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고등어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소문이 있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진짜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 소설이 거창한 시대 서사라기보다는 내 얘기 같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 같다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시대를 다루긴 하지만 누군가를 영웅처럼 그리기보다는 사랑하고 흔들리고 상처받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당시 젊은 세대 독자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등어 생선인데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책의 한 구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은 생각할 거야. 시장의 좌판에 누워서 나는 어쩌다 푸른 바다를 떠나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져 있을까 하고. 하지만 석쇠에 구워질 때쯤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르지. 나는 왜 한때 그 바닷속을 대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헤엄쳐 다녔을까 하고.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뭘까요, 에디터님? 이제 잘 읽어주셨는데, 이제 고등어가 뭐 비단 물고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등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일단 좌판에 깔려있다. 그러니까 좀 어디에서든지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좀 쉽게 상하고, 그리고 약간 비린내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요소들이, 속성들이 그 시대에 불안정하고 쉽게 상처받고 이런 불안정한 사람들의 상처받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고등어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보다는 자기 내면에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제목 하나에 이 작품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풍문고의 베스트셀러 1위는 뭐였을까요? 네, 영풍문고 1위는 당시 PC통신 하이텔을 통해 발표한 소설이죠.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입니다. 1993년부터 연재된 소설 퇴마록은 무협, 종교, 엑소시즘, 신화 등 여러 요소들을 혼합한 세계관을 담아내면서 K-오컬트의 시초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4명의 퇴마사가 초자연적인 이 악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주제를 유독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엄청나게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한국 장르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기록을 남긴 작품인데요. 1994년 첫 단행본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온라인 연재 조회수 2억 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국 장르 소설 베스트셀러 1위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에 19권 완간까지 누적 부수가 무려 1000만 부를 기록하면서 와. 굉장한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19권 완권이라는 건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화제였을까요? 네,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속도감을 얘기합니다. 한 번 잡으면 이 페이지가 정말 빨리 넘어간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밀한 세계관 속에 살아있는 캐릭터들. 박신부, 이현암,
현승이, 장준우 이 4명의 테마사들입니다. 워낙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생겨났고 팬아트나 패러디를 올리기도 하고요. 당시 PC통신 게시판을 중심으로 캐릭터 이야기가 따로 오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캐릭터가 좋잖아요. 신부 4명이서 뭔가 이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게임과 애니메이션은 나왔다고요. 아, 맞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책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엔 PC게임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원작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퇴마록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책들이잖아요.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그때 그 책도 기대하겠고요. 신간 소개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도 알찬 책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